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이번 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고비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도 화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성공이 경제 회복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3을 제외한 수도권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 수업이 다음 달 11일까지 전면 중단됩니다. 교육부는 수도권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학생과 교직원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에서 보름 만에 코로나19 감염자가 100만 명이 늘어나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플로리다와 텍사스를 중심으로 신규 환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고 일본과 베트남에서도 감염자가 줄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혈장치료제를 긴급 승인한 가운데 WHO는 혈장치료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항체의 수준과 성공 여부가 환자마다 달라 치료법을 표준화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역대 최장의 장마와 폭우에 이어 8호 태풍 바비가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기상재해가 더 극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날씨학개론, 오늘은 한반도를 둘러싼 기후변화를 집중 분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도권의 모든 학교의 등교가 다음 달 11일까지 전면 중지됩니다. 다만 고등학교 3학년은 제외하기로 했는데 100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다음 달 11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면 전환합니다. 단 진로와 진학 준비가 시급한 고3은 매일 등교합니다. 특수학교,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등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임에도 이처럼 3단계 때 적용하는 전면 원격 수업을 결정한 것은 최근 수도권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8월 11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간 수도권 지역에서만 약 193명의 학생, 교직원이 확진되었고 등교 수업을 시작한 이후 확진자의 76%가 최근 2주 사이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1학기처럼 초등학교는 긴급 돌봄을 운영합니다. 유치원 역시 방과 후 과정을 계속 운영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학교가 원격으로 전환되어도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자녀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은 여전히 많습니다. 또 학교에선 원격 수업용 스마트 기기를 무상으로 빌려줍니다. 하지만 고3과 재수생들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교육부는 수차례 수능을 예정대로 치르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가을과 겨울 코로나19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12월 3일 예정되어 있는 수능을 차질 없이 치르기 위해서라도 감염의 확산을 빠르게 차단하고 안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잡히지 않을 경우 수능 추가 연기 가능성이 남아있는 셈이어서 수험생들은 이래저래 불안감 속에 수능 배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YTN 김준길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전국 2,100개교가 등교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부분적인 등교 수업이 시작된 지난 5월 20일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교육부는 25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루 사이 학생 22명과 교직원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누적 확진자 수는 381명이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가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고비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박능후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고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작되면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는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추가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 중단 등 다양한 조치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클럽과 노래 연습장 등 12개 고위험 시설에도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유일한 백신입니다. 하지만 허위 정보, 가짜뉴스 유포, 방역 공무원에 대한 폭행과 자가격리 이탈 등 우리 방역을 방해하는 일부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공동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백신이 나오더라도 코로나19의 대유행 상황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습니다. 오명돈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은 예상됐던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백신은 효과 못지않게 안전성이 중요하며 모두 기다리고 있지만 100% 확산을 예방하고 사망률을 줄이는 백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WHO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해 봉쇄로 유행을 억제하고 의료 시스템의 부하를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장기적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국립중앙의료원이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부족에 대비한 입원 배정 효율화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수도권 재확산으로 효율적인 병상 운용이 요구됨에 따라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와 연합한 코로나19 공동대응 상황실을 설치하고 수도권 환자의 중증도 분류와 병상 배정, 전원 조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임상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코로나19 중환자 수는 30명, 전체 수도권의 병상 수는 85개인데 24일 기준 가용 병상은 7개에 불과합니다. 이번 환자는 이달 말 정점을 찍어 중환자 병상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상위는 증상에 따라 병상 배분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가 내부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별도 공간에서의 분산 근무와 재택근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솔선수범의 비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같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분산 및 재택근무는 사무실 밀도를 줄이는 거리두기 성격도 있지만 중단 없는 국정 수행을 위한 준비라면서 언제 어디서 확진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을 반영한 비상조치이자 고육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도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라며 방역 성공이 결국 경제 회복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회의실 화면에 청와대와 정부 서울청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 대통령과 참모들은 청와대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국으로 확대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다가올 경제적 충격과 어려움에 대응하는 자세로 비상안이라는 표현을 3번이나 써가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시행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비상한 경제 대응이 필요합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로 규정했습니다. 비상경제 대응도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방역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방역 강화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면서 동시에 경제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해달라면서 하반기 경제정책 보완도 주문했습니다. 변화된 상황에 맞춰 세 차례 추경과 금융안전 등 기존 대책의 부족한 점을 점검하고 고용과 민생 안정, 경기 회복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4차 추경과 두 번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청와대는 아직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까지 6차례 주재했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도 필요하다면 다시 개최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지금은 좀 더 방역에 집중해서 정부 역량을 모으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청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 방해죄, 업무방해죄 또는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에 대해서는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하고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업자에게도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횟수를 기존 주 1회에서 주 2, 3회로 확대하고 허위 조작 정보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 삭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에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치며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동안 소비와 생산, 투자 등 내수가 반등 조짐을 보이던 상황에서 경기 회복이 탄력을 잃을 수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주요국들이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경제 봉쇄 조치를 강화할 경우 글로벌 경기 전망이 악화하며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기업의 절반 이상은 직원들에게 사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잉크루트는 기업 300여 곳의 방역 대책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58%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29%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었고 권고나 의무화를 하지 않는 곳도 12%로 집계됐습니다. 다른 방역 대책으로는 회식과 단체 활동을 최소화하거나 금지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회의 최소화, 비대면 업무 보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국방부가 실내외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착용하지 않았을 땐 2명 이상의 모임을 제한하는 강화된 마스크 착용 지침을 모든 부대에 하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현재 전국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단계로 낮아질 때까지 시행됩니다. 국방부는 앞서 교회발 집단 감염 등으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재확산하자 지난 18일부터 2주간 전부대 휴가 제한 조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통해 나오고 있는 추석 연휴 이동 제한 가능성 언급과 관련해 정부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기간 열차나 대중교통 이용 때 마스크 착용 수칙 엄격 적용 등의 대책만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반장은 이어 이번 한 주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할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지난 23일 기자와 만나 추석에 전면적 이동을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까지 지금은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요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급격하게 커지면서 전국에도 이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그런데 연구 가운데 이 코로나19 증상 발현의 순서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오늘 이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 증상의 순서가 있다라는 말은 또 처음 들어보는데 사실 코로나19가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의 증상은 무척이나 다양한 것이 사실인데요. 예를 들면 발열이나 기침, 근육통은 물론이고 설사나 구토와 같은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미각이나 후각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호흡기 위주의 증상 중심으로 보고가 됐다가 이 환자가 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증상이 추가된 건데요. 이에 대해 미 국립전염병연구소에서는 코로나19처럼 광범위한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본 적이 없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 방역당국도 코로나19의 이런 특징을 우려했는데요. 방역당국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비특이적입니다. 이게 저희가 코로나를 관리하는데 또 하나의 어려움입니다. 대부분은 가장 인지하기 쉬운 거는 발열과 기침 그리고 근육통과 같은 그런 증상들과 또 구토 같은 그런 증상들, 구토 설사 같은 그러니까 호흡기뿐만이 아니라 소화기 증상들도 같이 동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더 특이한 증상으로는 후각이나 미각 소실하는 것들은 다른 감염증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코로나19에서의 특이적인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증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의료진은 물론이고요. 방역당국 또한 당혹하게 만들었는데요. 자,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상에 일정한 순서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연구팀이 지난 2월 WHO에 등록된 중국인 환자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증상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증상이 나타나는데 일정한 순서가 발견됐는데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가장 먼저 발열이 나타나고요. 이어 기침과 근육통, 그리고 구토, 설사로 이어졌습니다. 연구팀은 또 이런 특징을 다른 바이러스와 비교했는데요. 예를 들어 인플루엔자의 경우 기침에서 시작해 고열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사스나 메르스의 경우에는 구토보다는 설사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바이러스와 이 코로나19의 증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났던 거죠. 예, 순서가 있다니까 놀라운데 말씀해 주신 걸 보면 발열 다음 기침, 그리고 근육통, 구토, 설사 순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특징을 잘 살펴보면 다른 질병과 헷갈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를 진단하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이번 연구 결과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워낙 사람별로 증상이 다르고 변수가 많은 바이러스다 보니까 어떤 질병을 진단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꼼꼼한 진단 검사 그리고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지만 코로나19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증상 환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앞서 설명해 주신 이런 증상의 순서들 무증상 환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얘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의 증상이 다양한 것은 물론이고 사실 말씀하셨던 대로 무증상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증상이라도 나타나면 검사라든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무증상의 사례는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일 수 있는 건데요. 특히 더욱 우려스러운 건 이 코로나19가 무증상 상태에서도 강한 전파력을 지닌다라는 특징을 가졌다는 겁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 코로나19의 기본적인 특성이 과거 메르스나 사스하고는 다른 측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남한테 전파를 시킬 때에는 임상 증상이 발생을 한 이후에 보통 많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임상 증상이 굉장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파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수가 모인다면 지금 사실은 본인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거거든요. 자기가 잠복해 있는지. 특히 이번에 이 코로나19의 촉진적인 효과는 뭐냐면 본인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 되는 상황에서 많이 전파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전문가들의 말들 들어봐서 알겠지만 사실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 위생 수칙이라든지 어떤 철저한 방역 수칙 이런 걸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증상에 해당되는 것이 나타났다면 빠르게 진단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현재는 모두가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위생 수칙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19 증상에 순서가 있다는 점을 살펴봤는데 증상이 없더라도 나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들, 지역사회를 전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혜리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홍역을 앓고 있는 지구촌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도와 유럽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반면 코로나19 최대 피해국인 미국과 재확산으로 비상이 걸렸던 일본과 홍콩, 베트남 등은 상황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근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가장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곳은 인도입니다. 불과 보름 만에 확진자가 100만 명 늘었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다음 달 말쯤 브라질을 제치고 세계 2위 감염 대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uch an easy spread disease and with such a crowded country, it's so difficult to stop it. It's so difficult to control it. 유럽도 사실상 제2파동이 시작됐습니다. 프랑스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5천 명 가까이 쏟아졌습니다. 4월 중순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탈리아와 독일도 신규 확진자 수가 봉쇄를 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치솟았습니다. Wir müssen auch weiterhin unsere Kontakte einschränken. Abstand halten, Masken tragen. Anders wird es nicht gehen und wir drohen die Kontrolle zu verlieren. 반면 미국은 증가세가 크게 줄며 상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2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의 경우 최근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2주 전보다 40% 줄었습니다. 텍사스도 22% 감소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사망자가 여전히 많지만 이 추세도 곧 꺾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iterally, you saw, about 2 to 4 weeks later, you really see that we can get control of this pandemic. 브라질도 들쭉날쭉하지만 전반적으로 확산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2차 확산으로 비상이 걸렸던 일본과 홍콩, 베트남도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WHO는 피해가 컸던 지역의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감염자 증가 속도는 줄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혈장 치료를 긴급 승인한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혈장 치료법에 대해 증거 수준이 낮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수미야 스와미나탄 WHO 최고과학자는 브리핑에서 회복기 환자의 혈장을 이용한 치료법이 그동안 수많은 전염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됐지만 성공 수준은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염병에서 회복된 환자의 항체 수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치료법을 표준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혈장치료법의 효과를 관찰하는 임상시험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는 있지만 현재까지 중간 결과를 발표한 연구는 많지 않은 데다 증거 수준도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안전성 검증 없이 코로나19 백신을 긴급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현지 시간 24일 로이터 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효능을 확인하기 전에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하는 것을 보기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완전히 증명하는데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우치 소장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9월 말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할 수도 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관한 것입니다. 육상 100m와 200m 세계 기록 보유자이자 올림픽에서 8개 금메달을 따낸 총알탄 사나이 우사인 볼트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볼트는 지난주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 대거 참석한 생일 파티를 연 것으로 알려져 추가 확진자가 나오진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중이던 볼트는 아침에 침대에서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볼트가 검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언론이 확진 결과를 먼저 보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Trying to be responsible, so I'm gonna stay in and stay for my friends, and also having no symptoms, so going to quarantine myself and wait on the confirmation to see what is the protocol and how should I go about quarantine. 문제는 3년 전 현역 은퇴한 볼트뿐 아니라 현역으로 뛰고 있는 다른 스포츠 스타들의 추가 확진 가능성입니다.
볼트는 지난 금요일 자신의 34번째 생일 파티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는 프리미어리그 맨시티의 라힘 스털링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의 레온 베일리, 크리켓 전설 크리스 게일 등이 함께했습니다. 야외 파티였지만 SNS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참석자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서로 부대끼며 춤을 추는 모습이어서 추가 확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는 프리미어리그와 분데스리가의 해당 팀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소속팀 맨시티의 최다 득점자였던 스털링은 잉글랜드 국가대표 소집도 앞두고 있어서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적지 않은 전력 손실이 예상됩니다. 거리두기 소홀로 인한 자메이카발 확진으로 세계 스포츠계에 또다시 코로나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홍콩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 코로나19에서 완치된 지 넉 달 반 만에 재감염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재감염 사례가 잇따라 나타나면서 코로나19 백신과 집단 면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홍콩의 30대 남성이 최근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달 스페인을 방문한 후 영국을 거쳐 홍콩으로 귀국했는데 4개월 반 만에 재감염된 것입니다. 이 남성은 평소 건강한 체질이었으며 재감염에서 무증상을 보였습니다. 홍콩대 연구진은 코로나 바이러스 염기 서열 검사를 통해 첫 번째 감염과 이번 감염의 바이러스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감염에서 항체가 형성됐지만 두 번째 감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 면역력이 사라진 건지 돌연변이를 일으킨 바이러스에 항체가 반응하지 않은 건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연구진은 또 이 남성은 무증상이지만 다른 재감염 환자의 경우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지난달 이탈리아에서는 코로나19에 재감염돼 처음보다 심한 증세를 겪은 사례가 보고됐고 인도에서도 2달 만에 재감염된 50대 경찰관이 가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집단 면역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재감염 가능성은 인정했습니다. Of course, because with our experience with other human coronaviruses and the MERS coronavirus and the SARS-CoV-1 coronavirus, we know that people have an antibody response for some time, but it may. 하지만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무려 2,400만 명 가까이 발생한 상황에서 재감염 문제는 전체 맥락에서 봐야 한다며 지나친 우려를 경계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 공화당이 전당대회를 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오는 11월 대선에 나갈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지난주 민주당도 대선 후보를 확정한 만큼 이번 대선은 트럼프 대 바이든 양자 구도로 두 달여의 대혈전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We will now proceed to our next item of business, the re-nomination of Donald J. Trump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공화당이 주별 경선 결과를 취합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대선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러닝메이트로 지명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11월 대선에 출격할 공화당 진영도 갖춰졌습니다. 지난주 확정된 민주당의 바이든 해리스 대선 후보와 양자 구도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당대회 기간 수락연설 전까지 공개 석상에 등장하는 것을 꺼려온 관례도 깼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를 찾은 데 이어 전당대회가 열리는 행사장도 전격 방문했습니다. This is the most important election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Our country can go in a horrible, horrible direction. or in an even greater direction. 펜스 부통령도 전당대회장을 별도로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같은 공격적인 태도는 트럼프 진영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탓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진영에 밀리고 최대 자랑이었던 경제 상황도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곤두박질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Trump himself has very poor approval ratings on handling the COVID-19 pandemic. Only about 3 in 10 Americans say that they approve of his handling of that. 트럼프 진영은 이에 따라 수락 연설까지 이어지는 전당대회를 반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흑인 사망으로 인한 인종 갈등,
경제 혼란과 미국의 리더십을 추락시킨 외교 정책에 대해 국민을 다시 설득할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한국과 뉴질랜드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한 한국 외교관의 뉴질랜드 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민에게 사과한 사실을 뉴질랜드 언론도 보도했습니다. 뉴질랜드 매체 스터프는 강 장관이 24일 외교부 실국장 회의에서 성추행 사건으로 국민에게 걱정을 끼친 데 대해 사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터프는 강 장관이 회의에서 이번 사건이 정부의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기상청과 환경부가 한국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을 발간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한반도의 기상재해를 더 극심하게 만들 거라고 하는데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보고서에서 나타난 기상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여름은 역대 최장의 장마와 또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있었죠. 자,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강수량이 계속 이렇게 늘어날까요? 이번에 이제 한국기후평가 보고서죠, 2020. 여기에서는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여름철 강수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여름철 홍수라든가 봄, 가을에 가뭄 등 이런 각종 기상재해가 심해질 것으로 봤는데요. 예. 일정 기간에 특정 지역에 내릴 수 있는 최대 강수량은 2100년에 가면은 1030.1mm까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예. 보고서에서는 1912년부터 2017년 동안 여름철 강수량은 10년마다 11.6mm씩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반면 가을과 봄철 강수량은 10년마다 각각 3.9mm, 1.9mm 증가하면서 변화폭이 크지 않았고 겨울철은 오히려 0.9mm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기후변화가 가장 큰 것이 봄과 가을에 가뭄이 자주 든다는 걸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도 여름에는 홍수가 봄, 가을에는 가뭄이 기승을 부리는 어떻게 보면 양극화 현상이라 하죠. 이런 것들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 한강 권역은 홍수 발생 빈도와 가뭄 강도가 덩달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했고요. 2080년에 가면 한반도 전역이 가뭄에 상당히 취약해질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내놓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름에는 홍수가 늘어나고 또 봄이나 가을에는 반대로 가뭄이 가속화한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는 건데요. 자, 그런데 올해 장마의 그 강수 형태를 보니까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가 많이 이어졌잖아요. 이게 강수량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도 점차 심화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올해 그 여름에 이제 장마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면서 침수, 범람, 그리고 이제 산사태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는 건데요. 이번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집중호우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집중호우 빈도와 강도는 1990년 중반 이후 꾸준히 지금 증가를 해왔고요.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는 건데요. 올해도 7월에 부산이라든가 대전에서 일강수량이 200mm가 넘었고 시간당 강수량이 80mm가 넘으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어요. 이런 집중호우가 3시간에서 4시간 안에 집중이 되면은 물이 빠지지 못해서 침수가 일어나고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의 총 강수량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비의 집중도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지요. 그렇군요. 저렇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여름철 강수량은 물론이고요. 집중호우의 빈도도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자, 그런데 매년 기온 역시도 상승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지구온난화라는 그 말 자체가 지구가 점점 더워진다는 말이잖아요. 정말 심각한 것이 기온 상승입니다. 한반도의 폭염 발생 빈도와 강도 그리고 지속성은 1970년대 이후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역대급 폭염이 자주 발생을 하고 한 번 시작된 무더위는 장기간 지속한다는 겁니다.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된 데는 가정입니다. 이하래 한반도 평균 기온은 21세기 말에는 4.7도가 상승을 하고요. 폭염 일수는 35.5일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1912년부터 2017년까지 105년 동안 약 1.8도 평균 온도입니다.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전 세계 기온 상승보다 1.5배 이상 상승 속도가 빠른
그런 나라입니다. 이렇게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가장 먼저 온열 질환자가 정말 많이 발생하게 되죠. 또 기상체해 중에 태풍이나 홍수 등의 사망자보다 오히려 이렇게 온열 질환자, 즉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우리나라는 가장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만, 보고서에서는 한반도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열사병이라든가 열탈진, 열피로 등 온열 질환은 물론 신장 질환이라든가 심뇌혈관 질환, 정신 질환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우 기온이 1도가 오르면 사망 위험이 5% 증가하고 폭염에는 8%까지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인구와 만성질환자 사망 위험은 더욱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기온이 1도만 올라도 사망 위험률이 5% 정도 증가하고 또 이제 노약자는 더 사망 위험이 커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기온이 상승하면 식중독이나 전염병도 더 창궐을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죠. 대개 이제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아무래도 식중독 건수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요.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기온이 1도 상승할 경우입니다.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 건수는 47.8%, 장염 피부류에 의한 식중독 발생 건수는 19.2%, 황생 포도상 구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건수는 5.1%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2090년 식중독 발생 건수는 2002년에서 2012년까지에 비해서 42% 정도 높아질 것이라는 거죠. 또 그리고 이제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여름철 전염병도 증가를 하는데 특히 이 모기 증가가 심해집니다. 하루 최고 기온이 1도 상승을 하면 다음 주 모기 성체 개체 수가 27%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당장 모기는 일본뇌염이나 말라리아, 댕기열, 황열, 지카 바이러스 등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우 정말 심각하다고 보아야 하고요. 여기에 이제 기후학자들은 최근 유행했던 메르스나 에볼라 바이러스, 또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이런 걸 가져온 박쥐가 기후변화 또 생태 파괴로 더 많은 전염병을 옮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심각해지는 기상재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지구온난화를 저지하는 길 하나뿐이라고 봅니다. 자, 정리하자면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은 물론이고요. 일본뇌염이나 말라리아 같은 모기맥의 감염병 또 전염병의 발생 빈도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봤는데요. 그런데 여름뿐만이 아니라 겨울 역시도요. 이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점차 춥지 않은 계절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지난해 같은 경우 겨울에 그 평균 기온이 3.1도로 평년 0.6도보다 무려 2.5도나 높아서 1973년 이후 역대 가장 따뜻한 겨울로 기록이 되었죠. 한파이스도 0.41로 역대 최저 기록을 세웠는데요. 평년에는 5.1일마다 추위가 왔다면 작년에는 하루가 채 안 되는 수준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포근한 겨울이 나타나는 이유도 결국 시베리아 지역의 힘을 잃었기 때문인데요. 시베리아 지역이 평균보다 3도 이상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로 불어오는 차고 건조한 북서풍의 영향이 약해졌습니다. 동시에 아일대 서태평양의 해수온은 평년보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더욱더 따뜻하고 정말 더워져 있었기 때문에 물이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의 총량이 늘어나면서 대기 온도를 올리는 쪽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여름철에 장마는 길어지고 또 겨울도 이제 폭언을 넘어서 거의 더워진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이상기후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태풍이잖아요. 그 지난해에는 태풍이 가장 많이 몰려왔던 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 역시 기후 변화 때문이겠죠. 그렇죠.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발생했던 총 29개 태풍 중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영향을 줬던 게 7개죠. 이제 7개 한반도를 휩쓸었는데 평년 한 3.1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비교해 보면 거의 2배 이상 많은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건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근대 기상 업무를 시작했던 1904년 이후에 가장 많은 태풍의 수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풍의 핵심 에너지원은 바로 해수면 온도의 상승입니다. 해수면 온도가 높을수록 바다에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태풍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해 9월까지 필리핀 동쪽 해상의 높은 해수면 온도, 그때 이제 작년 같은 경우 29도 이상이었거든요. 이거로 인해서 평년에 보통 이제 서태평양 25개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보다 많은 29개의 태풍이 만들어졌고 그중 7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현재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면서 전국의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청이 지난 5월에 초강력 태풍 등급을 신설한 바 있죠. 혹시 이 8호 태풍 바비가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지는
그렇게 가능성은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기상청이 작년까지 4등급이었는데 올해 한 등급을 더 이제 신설하면서 초강력을 만들었죠. 예. 초강력이라고 한다면 초속 평균 최대 풍속입니다. 54m 이상일 때가 이제 초강력 태풍으로 구분하는데 지금 바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발달할 때가 초속 47m 정도입니다. 그게 못 미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아마 언론에서 초강력 태풍이라고 말씀하는 건 아마 순간 최대 풍속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내일 같은 경우 이제 한 67m 초속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평균 최대 풍속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순간 최대 풍속으로 본다면 초강력 태풍이 맞지만 이제 우리가 기상에서 분류하는 초강력 태풍 수준에는 약간 못 미칠 것으로. 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 올라온 태풍 중에는 가장 강력한 태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무엇보다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지난 장마로 인해서 그 수해 피해를 입은 현장이 많이 있잖아요. 자, 이곳이 아직 복구도 되지 않았는데 태풍까지 불면은 더 이제 피해가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추가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단단히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증상을 악화시킨다고 알려졌던 혈압약 2종이 오히려 코로나19 환자의 생존율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대 의대 연구팀은 코로나19 환자 2만 8천여 명을 분석한 결과 혈압약인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와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를 복용하는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집중치료실로 옮겨지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33%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다만 이번 연구가 코로나19 감염 후 새롭게 혈압약을 처방하면 증상이 개선된다는 증거가 아니라며 감염 전부터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이후에도 계속 복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장 기능에 이상이 생겨 체내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는 신부전이 스트레스와 분노로 인해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예의대 의대 연구팀이 신부전 환자 24명을 대상으로 수학 문제를 풀거나 스트레스 경험을 설명하게 한 결과 스트레스나 분노를 겪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쉴 때 확장기 혈압이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스트레스나 분노가 만성 신부전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생물학과 재료공학 분야 등에서 널리 쓰이는 투명 고분자 물질 폴리디메틸실록산 PDMS를 초고속으로 가공하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서울대 고승환 전누리 교수 연구팀은 PDMS에 사인펜으로 불투명한 부분을 만든 뒤 레이저를 쏜 결과 신속한 열분의 반응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기존에 이틀 이상 소요되던 열분의 반응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한 것이라며 미세 유체역학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과 연구소, 기업 사이의 기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간담회가 마련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 활성화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사업 주관기관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가 연계와 기술 사업화 이후의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중장기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자율방역 로봇 등 비대면 비즈니스 과제가 본격 추진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대면 비즈니스 사업 과제 40개를 선정하고 모두 37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기관에는 ICT 핵심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13개 기업과 6개 연구기관 등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20개 중소 중견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꼭 그렇게 니들끼리 시즌2를 헤쳐먹었어야만 속이 그랬냐? 아이고 내 새끼 왔어. 아이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집은 혹시 저희가 고쳐드릴 만한 게 믹서기 하나가 고장이 나가지고 믹서기요? 불은 들어오는데 돌아가질 않았어요. 내가 신의 손이거든.
손이 가만히 계셔주세요. 자, 집 고치러 출발! 과학과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는 리얼 수선 예능 고쳐듀오 시즌2. 이번에는 고장난 믹서기를 고쳐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요. 시즌1의 수리 전문가 마초맨의 귀환으로 더욱 강력해진 고쳐듀오 멤버들의 활약,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